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유동규 전 사장 대리가 구속된 것, 그리고 배임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인사상의 도의적인 책임을 유감으로 표명한 겁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칭찬받아야 할 일이다라고 여전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영장에 이것은 성남시에 손해를 입힌 사건이다라고 밝힘에 따라 이 지사와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 오늘 조간신문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자,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이거예요. 이재명 지사와 검찰이 바라보는 시각 차이. 이재명 지사는 이거는 환수한 거다, 칭찬받을 일이다 라고 초지일관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구속영장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업으로 성남 시민의 수천억의 손해를 입혔다. 같은 사업을, 같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바라보는 이 지사와 유동규 씨를 구속하기 위한 검찰의 시각이 전혀 다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대장동 논란이 이 지사가 말했던 것처럼 이 지사가 칭찬받아야 할 일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검찰이 보고 있는 것처럼 성남 시민에게 수천억 원의 손해를 끼친 사건이라고 보십니까?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천화동인 1호가 보유하고 있다는 판교에 60억대의 정말로 어마어마한 호화스러운 타운하우스의 보유가 실소유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천화동인 1호께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거예요. 야당에서는 천화동인 1호가 소유하는 그 고급 타운하우스 60억대 실소유자 유동규 씨가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판교에 있는 60억대 타운하우스의 주인은 누굽니까? 이 타운하우스 누구 것입니까? 궁금해집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이번 대선을 뒤흔드는 태풍은 부동산과 공정이다라고 경향신문은 꼽았습니다. 대장동 의혹이 대선 전국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상상 못할 개발이 이 지사의 대장동 개발, 민심을 자극하고 있다. 경향신문 쓰고 있고요. 그 와중에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의 50억 퇴직금도 불을 지폈습니다. 여야 모두 이름이 거론되며 초긴장 상황입니다. 경향신문이 흥미로운 기사 표현을 썼습니다. 가지에서 뿌리로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될 경우 파장이 어마어마할 것이다. 과연 이 가지의 몸통은 누굴까요? 이 나무의 뿌리는 누굴까요?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자, 오늘 조선일보가 이 전주의 의원실이 확보한 윤미향 의원을 향한 이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인용 보도하고 있는데,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윤미향 의원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후원금으로 갈비 사 먹고 마사지 받고 사용 내역이 기재가 돼 있다는 겁니다. 검찰 공소장 내용이에요. 갈비집에서 26만 원, 푸시샵에서 9만 원, 속도 위반 교통 과태료 8만 원, 총 1억 원을 217차례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라는 게 검찰 공소장에 나와 있다. 횡령 내역을 검찰은 기재했습니다. 할머니 쉼터 소장 계좌에 있는 182만 원은 자기 딸의 계좌로 이체하기도 했었다라고 검찰은 밝히고 있다고 조선일보 보도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논란이 일파만파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최고의 전문가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검찰 출신의 변호사 김광삼 변호사님, 국민의힘의 비대위원 출신의 김재섭 전 비대위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돌직구 쪽 강철부대 부산 사나이 민주당 전재수 의원,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이재명 선임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장동 땅 개발, 여러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거 칭찬해줘야 할 일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성남 시민에게 수천억의 손해를 끼친 사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지사와 검찰의 시각이 오늘 판이하게 다릅니다. 첫 번째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관리 책임으로 결국 유감을 표명했지만 대장동 개발은 칭찬받아야 할 일이다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유동규 씨의 구속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남시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5,503억 원의 개발 이익을 환수했습니다.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특혜를 회수한 겁니다. 이게 제가 사과할 일이 아니라 좀 칭찬받아야 될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사업 설계 때부터 비리에 오염됐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최소한 제가 성남시 공무원을 지휘하는 상태에서는 아직까지 드러난 비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유동규 씨의 구속영장에 이 대장동 사업가 설계로 성남 시민에게 수천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오늘 동아일보 등을 비롯한 조간신문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지금 검찰의 시각입니다. 민간 사업자와 결탁해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성남 도시개발공사 등의 수천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에 과도한 특혜를 몰아줘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개발 이익이 소수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됐다. 즉, 이 지사는 이거 칭찬받아야 할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검찰은 이 사업 설계 자체가 성남 시민에게 결과적으로 손해를 입힌 사건이다. 설계다, 개발이다. 라고 유동규 씨의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동아일보 등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검찰의 인식은 쉽게 말해서 뭡니까? 검찰의 인식은 저 설계 대장동 개발 설계가 잘못됐다는 거죠. 잘못됐고 이거 자체를 어떤 우리가 이제 민간 개발이냐 공영 개발이냐, 그런데 지금 이재명 지사는 계속 공영 개발이다 얘기하고 엄청난 수익을 성남 시민에게 안겨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수천억의 손해를 입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칭찬을 받을 일이다. 이거 자체가 사실은 검찰의 영장과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5,503억의 어떤 수익을 얻었다고 얘기하는데 만약 수익이 1조 이상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다고 한다면 5천억 이상을 손해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물론 이재명 지사가 지금 대선에 가장 민주당이 유력한 후보이기 때문에 이 대장동 개발이 어떻게 불똥이 튀냐에 따라서 자기 어떤 내년 대선 본선이랄지 아니면 이번에 경선에서 굉장히 후폭풍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해는 하지만 적어도 본인이 설계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 입장이고 그러면 자기가 주도적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는 몰랐을지언정 현재 어떤 유동규 씨의 이러한 비리가 드러나고 있으면 이 부분은 칭찬할 일이 아니라 좀 사과를 해야 한다 이렇게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유가 있었던 어쩌든 간에 계속적으로 저런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검찰 출신 김광삼 변호사님의 의견이었고요. 전재수 의원님, 이재명 지사의 주장은 내가 아니었으면 민간으로 이익이 더 돌아갈 뻔했다 무슨 소리냐라는 건데 검찰은 그건 알겠는데 이 설계 때문에 성남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개발 이익이 부당하게 소수에게 지급됐다. 이거 손해를 끼친 사건이다라고 검찰은 영장에 기재하잖아요. 이 검찰의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내용에 이제 적시가 되어 있는 것이고 저게 이제 나중에 이제 재판이 열리게 되면 이제 공소장에 일부 포함되고 또 추가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들이 이제 적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을 통해서 조금 더 실체가 좀 드러나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네. 조금 전에 이제 경향신문에서 가지에서부터 시작해서 뿌리까지 그 실체가 드러나면 아마 이게 대선판을 크게 흔드는 그런 사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만 저도 그럴 거라고 봅니다. 검찰이 이제 전격적이고 또 속도를 높여가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지와 그 뿌리가 이 실체가 최대한 빨리 좀 드러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이 대장동 사업을 설계를 한 것은 기본적으로 100% 이 개발 이익이 부동산 민간업자들, 부동산 특권 카르텔에게 다 돌아가야 될 것을 부족할 수는 있어도 또는 한계는 있을 수 있어도 어떻든 성남시가 돈 한 푼 10원짜리 하나 들이지 않고 5,500억을 환수했다는 것을 설계했다는 것을 이제 계속해서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부산에
이 해운대 LCT 이 비유를 제가 많이 듭니다. 부산시의 산하 공기업인 부산도시공사가 땅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수용한 것에 멈추지 않고 도로를 놔주고 공원을 만들어줘 가지고 민간 개발업자에게 헐값에 팝니다. 팔아가지고 이 민간 개발업자가 고도 제한 해운대는 60m인데 이걸 411m까지 올려가지고 무려 1조 원이 넘는 이익을 챙겨갑니다. LCT보다는 그렇습니다. 성남이 잘한 거다.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에서 예. 펼쳐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을 보면 그러면 부산시는 단돈 1원도 환수를 못한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 민간 사업자 구속돼 있죠. 그 지역에 구청장을 하고 그 지역구 국회의원 했던 국민의힘 국회의원 구속됐죠.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정무수석 하던 분도 구속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 부동산 특권 카르텔들이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과도한 수익을 가져가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개발 이익을 국민 환수해야 된다는 여론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수사가 지금 속도 있게 펼쳐지기 때문에 예. 그 실체가 드러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윤석열 후보는 이거 형사 책임져야 할 일이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관리자로서의 책임 문제가 아니라 너무 명백한 거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형사 책임을 져야 되겠죠. 특정인들 소수한테 막 조단위의 이익을 몰아주고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평생 검찰에 몸담았던 사람이 왜 대통령을 하려고 나왔겠습니까? 이건 국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왜 저를 불러냈습니까? 다른 놈 믿고 맡길 놈이 없다 이거 아닙니까? 이런 여당의 무법, 불법 같은 이런 짓거리를 강력하게 성토하고 투쟁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윤석열! 견제를 안 하니까 이렇게 맘대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이제 강력한 어조로 성토를 했는데 윤석열 캠프에서는 무기징역형이라는 표현까지 나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용남 대변인, 사전 보고와 결재 필요하다. 성남시장의 책임이 명백하다. 배임죄의 공범으로서 수천억 배임 액수 맞춰 이 지사도 무기징역 면하기 어렵다. 자, 그러자 이재명 캠프의 정진욱 대변인, 무조건 잡아놓고 보자는 정치검사의 못된 버릇, 명백한 허위 주장, 법적 조치 취할 것이다 라고 서로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관리 책임하에 있었던 유동규 씨의 구속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나와 유동규를 엮지 말라라고 강변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불미한 일에 연루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저의 선거를 도와준 건 사실이고 시장 선거 때 나름 조직관리 역량이 있어서 어쨌든 시설관리공단 관리원으로 들어온 거예요. 원래 이게 이사업하려고 들어온 게 아닙니다. 자꾸 무리하게 엮지 말고 휘하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사퇴를 하면 대한민국 모든 그 공직자 다 사퇴해야 됩니다. 한 전 직원이 그 뇌물 받고 부정행위하면 대통령이 사퇴합니까? 자, 비유를 들었습니다. 한 전 직원이 뇌물 받고 구속되면 대통령이 사퇴하느냐라고 강변을 한 건데 이재명 기자 어떻습니까? 글쎄, 만약에 한 전 직원이 아니라 한 전 사장이 대통령의 결재를 받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뇌물을 받고 배임으로 구속됐다 그러면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겠죠. 관리 책임뿐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도 져야 할 텐데 지금 유동규 씨가 한 전 직원인가 아니면 한 전 사장인가 이 문제겠죠. 유동규 씨는 분명히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장 직무 대리로 대장동 사업을 설계했던, 사업자를 선정하고 실제 수익 구조를 만들고 그래서 실제 민간 사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배분받도록 만든 당사자입니다. 예. 그 당사자가 지금 뇌물과 배임으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한 전 직원의 책임을 대통령에 묻는 건지 아니면 한 전 사장의 책임을, 그것도 대통령의 결재 속에서 이루어진 사업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건지, 이건 굉장히 다른 차원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비유 자체가 마치 무슨 성남시의 동사무소에 있는 구급 직원이 지금 비리를 저지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마치 그런 식으로 비유한다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어떤, 제가 늘 얘기하자면 정치라는 게 책임을 빼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건데 책임감에서도 굉장히 좀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9.11 테러의 책임을 노벨에게 물리고 있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노벨이 다이너마이트 만들었는데 결국 9.11 테러의 책임을 노벨에게 묻는 격이다. 지금 자신에게 대장동 사업의 책임을 묻는 건, 이런 식의 표현을 했는데, 자, 9.11 테러는 알카에다 조직원들이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10년을 추적해서 알카에다 수장인 빈 라덴을
결국은 처벌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이 사업의 실행자는 유동규 씨일지 모르지만 이 사업을 결국 마지막에 결제했던 사람은 결국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입니다. 지금 그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계속 엉뚱한 비유, 약간 좀 황당한 비유를 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문제를 계속 지적하고 있는 어떤 야당이라든지 국민들 수준을 좀 얕잡아 보는 게 아닌가, 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재명 기자의 날카로운 개인적 견해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유동규 씨는 측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일각에선 측근이 아닌데 왜 경기관광공사 사장까지 임명을 하느냐라며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었는데요. 유동규 씨의 인생 역전 10년의 과정이 한 언론에 의해서 조명됐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 대목인데 수상한 이력. 한양대 성악과 출신, 교회 성가대 활동 및 분양 영업 사원 근무, 2008년 성남 한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장 시절 이재명 변호사와 2년. 당시 서울의 한 설계사무소에서 운전기사로 일을 했다라는 증언도 언론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만 2018년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 후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임명이 됐다라는 겁니다. 10년의 커리어가 굉장히 드라마틱하다. 자, 과연 이재명 지사의 도움 없이 이게 가능했겠느냐라는 것을 매체는 보도하고 있고요. 2010년 이재명 시장 당선 직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임명됐고 자격 요건 미달에도 임명권자 추천으로 임명이 됐다. 본부장 되자 직원 25%가 물갈이 되기도 했었다라는 보도도 나와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 이재명 지사의 두터운 신임을 바탕으로 아나무인격 행동을 했다. 그 누구도 제재할 엄두조차 못 냈다. 사장 주재 회의에 나오지 않거나 오후 3, 4시 출근도 비일비재했다라는 이야기도 전원도 이 조선일보는 보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또 다른 매체는 이재명 지사와 형동생을 했다라는 의혹도 보도했습니다. 자,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유동규와 신도시 리모델링 관련 일을 한 A씨를 인터뷰를 했는데 유동규 씨가 2010년 1월경 당시 변호사였던 이재명 지사를 법률 자문 역할로 데려와 저랑 형님 동생 하는 사이다. 성남시장 될 분이니 잘 좀 도와달라 하더라 라고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당시 유동규가 이재명의 지지를 호소했고 굉장히 친해 보였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형 동생. 자, 김재섭 전 비대위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기본적으로 유동규 씨가 측근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 지사는 측근이 아니다. 수많은 산하 직원 중에 한 명이다라는 입장이신데 어떻습니까? 뭐 그 입장 표명이 궁색하죠. 궁색할 수밖에 없고요. 입장을 신뢰하기 어려울 때는 저 유동규 씨와 이재명 지사의 지난 10년간의 행적들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재명 지사를 만나고 유동규 씨가 이재명 지사의 지지 선언을 한 이후에 고공승진들을 해왔거든요. 근데 고공승진을 한 과정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좀 짚어본다고 한다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있던 시절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직무대행 권한 내용을 사실 이제 사장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로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또 임명이 돼서 일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물론 이재명 지사의 이야기대로 경기도에서 임명할 수 있는 임명권을 임명할 수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의 행보마다 그때그때 좋은 자리에 임명을 받은 사람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예상컨대 10명 안으로 꼽을 겁니다. 그때마다 이 자리를 받았던 사람들은. 과연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가 측근이 아니다? 이야기하기 어렵죠. 굉장히 어렵고 여러 보도들에 의해서 이재명 지사와 유동규 씨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도 사실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화천대유, 대장동 사업의 키맨이라고 불리고 있는 사람이 유동규 씨인데 실제로 뇌물을 받은 8억가량의 뇌물을 받았지 않았겠습니까? 이 1조가 넘는 사업에서 유동규 씨만 바라보고 과연 뇌물을 전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분명히 더 큰 힘이 배후에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몇 억의 돈들을 사실 유동규 씨한테 아마 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것은 다분히 다른 사람들도 역시 야당뿐만이 아니라 유동규 씨와 이재명 지사의 관계를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 거액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생각도 분명히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측근의 기준 굉장히 모호합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한 대로 비서실에 있어야
지만이 측근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재명 지사 가는 길마다 꽃길을 걸어왔던 유동규 씨가 측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사실 궤변에 더 가깝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 한번 보시죠. 비서실 등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야 측근 아닌가라고 이재명 지사 측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준석 대표의 주장은 코미디 최순실 씨는 비서실에 있었나 비선과 박근혜 탄핵 가장 앞장섰던 사람 중 하나가 이 지사다. 1번 플레이어님도 셀프 봉고 파직에 위리한치 하시라. 오징어 게임 설계자의 빗댄 말로 이 지사가 이준석 대표 등을 향해서 봉고 파직 위리한치 시키겠다라는 말을 되돌려줍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재명 캠프의 전용기 의원은요. 이준석 대표를 비판합니다. 본인 아버지가 제주도 땅 산 것도 몰랐던 사람이 부하 직원 비리 몰랐다고 성화. 어이가 없다. 부자 관계보다 끊어진 상사 부하 관계가 훨씬 더 끈끈 구차하다라고 이재명 지사 측은 되받아칩니다. 전재수 의원님. 네. 야, 이게 참 이 측근과 부하 직원 사이에 양쪽의 의견이 팽팽한데 이거를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지사는 측근이 아니라고는 하는데 그 김재섭 비대위원이 조금 전에 했던 말이 많은 국민들이 좀 공감하는 부분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어떻게 정치인 이재명이 성공할 때마다 유동규 씨가 요직에 배치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지사 산하에 있는 수많은 기관장들이 많겠지만 변호사였을 때부터 경기도지사까지 갈 때 이재명의 성장 과정, 이 지사의 성장 과정에서 매번 요직에 들어간 사람은 적을 것이다. 이게 김재섭 최고의 주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보세요? 야당은 이제 그럴 수 있죠.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후보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떻든 유동규 씨가 구속이 됐고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유동규 씨와 이재명 지사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이 뭐 측근 중에 측근이니까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경기도 내에 이제 산하기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 수십 개가 될 텐데요. 그중에 그 사장들이 기관장들이 이제 뇌물 받아먹고 또 부적절한 행위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되면 그러면 도지사가 전부 다 사퇴를 해야 되냐? 그건 또 틀린 문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돈입니다. 유동규 씨가 받은 뇌물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등등 중에서 이게 이재명 후보에게 실제 돈이 건네졌다거나 이런 명확한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거를 유동규 씨가 구속됐으니까 책임지고 대통령 후보를 사퇴하라. 그것은 좀 너무 많이 나가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장모가 구속이 돼도 별개의 일로 이제 해왔지 않습니까? 윤석열 캠프도 이제 그렇게 해왔고 물론 민주당은 이제 윤석열 후보에게 책임져라 이렇게 해왔지만 정치 공방으로서는 가능할지는 몰라도 법정에서 이제 명확한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으면 이걸 가지고 이제 후보를 사퇴하라 하는 것은 그냥 이제 정치적 공세 정도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유동규 씨도 조직 관리 역량이 있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움 받은 것도 명확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에 산하기관장 보낸 것도 명확한데 그거 가지고서 후보를 직접 사퇴하는 것은 좀 너무 많이 나가는 거다. 그런 입장을 민주당도 가지고 있고 이재명 후보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재명 지사의 집을 압수수색해야 한다라고도 주장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측근이 아니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지난 2012년 6월 이재명 후보의 형과 배우자와의 통화에서는 이재명 옆에는 전부 이런 사람만 있어요. 이재명 당시 시장이 유동규 엄청 사랑합니다. 라는 대화가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경기도청의 도지사 사무실, 비서실과 이재명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야 합니다. 이런 사장이 시켰는데 지금만 구속합니까? 조폭 잡을 때 두목 놔두고 행동대장만 구속하는 것입니까? 자, 검찰 출신에게 여쭤볼 수밖에 없겠는데 그 수사의 흐름, 수사의 맥을 우리 김광삼 변호사께서 많이 해보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 요게 김기현 원내대표 주장처럼 여차하면 경기도지사 사무실이나 이재명 후보 자택 압수수색까지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유력 대선 후보다라는 것 빼고 사건만 봤을 때 유력 대선 후보가 아닌 걸 전제로 한다면 네. 당연히
이재명 지사는 항상 얘기했잖아요. 내가 설계를 했고 실무는 유동규가 맡았다. 그리고 나의 가장 큰 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이제 측근이냐 측근이 아니냐 가지고 설왕설래하고 있지만 측근이 아니냐는 뭐 누가 판단해도 제가 볼 때는 측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실무를 책임하는 사람이 지금 무엇으로 구속돼 있어요? 배임죄로 구속돼 있잖아요. 배임이라는 건 뭐예요? 설계를 잘못해가지고 성남 시민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거 아니에요? 설계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재명 지사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죄명 자체는 배임과 뇌물로 돼 있어요. 뇌물이라는 것은 여기서 얻은 수익 자체가 과연 유동규 씨를 통해서 이재명 지사에 흘러갔느냐 흘러가지 않았느냐 문제인데 그 부분은 뭐 지금 나타나는 게 전혀 없다고 보고 증거도 전혀 없다고 봐요. 하지만 저 영장 범죄 사실만 가지고 본다고 한다면 배임해서 성남 시민에게 손해를 입혔는데 그럼 설계자가 누구냐? 권한 있는 사람이 누구? 누가 결재를 했느냐? 이걸 따져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장 범죄 사실만 가지고 친다고 한다면 법적인 책임이 이재명 지사에게 있을 수 있다. 그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이제 설계를 했다고 하는데 자기는 큰 그림만 그리고 안에 있어 수익 배분 구조에서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본인이 정말 억울하다고 한다면. 예.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사실 이 배임의 공범이냐 아니냐는 반드시 이재명 지사를 수사하지 않고 그냥 유동규 선에서 배임에 대해서 이 설계는 유동규가 했기 때문에 이게 끝이다라고 딱 끊어버리면 그걸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나도 수사를 해주라. 우리 사무실 다 압수수색하고 그래서 사실관계를 밝혀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특검 반대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사실 수사의 ABC 중에서 거기에 가장 결재는 윗선이 있는데 그 사람은 제외하고 그 밑에만 계속 수사를 하는 것은 그것은 아까 경향신문에서 나온 것처럼 뿌리는 보지 않고 가지만 이렇게 쳐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만약에 이재명 지사까지 가지 않고 어떤 정책 이유로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거 계속 이재명 지사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특검 얘기는 끊임없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 정말 억울하다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특검도 아니고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럼 검찰은 정말로 수사 잘해야 돼요. 지금 검찰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수사는 긴급성 신속성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가만히 있다가 정연한 회계사가 와서 뭐 자료 주고 하니까 그때부터 압수수색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검찰의 책임도 있는 거죠. 검찰이 과연 수사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수사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의심을 받기에 좀 충분하다. 예. 그렇다고 하면 이재명 지사가 본선에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지만 본선에 나가서 대통령을 뭐 되든 안 되든 영향을 미치든 안 미치든 간에 수사는 원칙적으로 하라. 그래서 오히려 이게 원칙적으로 해서 결과가 이재명 지사 관계없는 걸 나오면 이재명 지사가 본선에서 아마 대통령 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이걸 어영부영 가지치기로 끊어버린다? 그럼 본선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 관해서 문제가 많이 있을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거짓말이 됐던 진실이 됐던 또 거기에서 이걸 이용해서 어떤 영향을 끼치려는 그런 세력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휘둘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검찰은 본연의 자세로 정치적 고려를 하지 말고 예. 열심히 수사의 의지를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하라. 그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예, 김광삼 변호사의 개인적 견해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검찰 입장에서도 유력 대권 주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다라는 것은 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반론도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 화천대유 대장동 땅 개발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오늘 조간신문들이 새로 제기하는 의혹들 잠시 후에 또 상세하게 디테일로 보도를 해드리겠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이슈를 먼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손바닥에 선명하게 새겨졌던 이 왕자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 측의 캠프에서 해명을 했는데 그 해명이 잘 와닿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MBC 라디오에서 윤석열 캠프의 김용남 대변인이 출연을 했었는데 진행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윤 전 총장 손을 안 씻나? 손 소독제 발라서 닦으면 웬만한 건 다 지워지지 않느냐라고 이제 왕자 논란에 대해서 질문을 하자 김용남 대변인이 주로
손가락 위주로 씻는 것 같다, 후보가. 라고 실제 해명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바닥은 안 씻는다라는 식으로 해명을 해서 논란이 되자 김영남 대변인은 추후에 그만하자는 의미로 농담 삼아 툭 던진 거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기자, 김용남 대변인의 해명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행자로서는 물어볼 수 있어요. 윤 전 총장이 손을 씻었다면 이 왕자가 쉽게 지워질 텐데 지지자가 써줬다 하더라도 일부러 안 지운 거 아니냐. 아니면 손을 안 씻으시냐. 묻자 김용 대변인이 손바닥은 빼놓고 손가락만 씻는다. 이게 상식적인 해명입니까? 전혀 상식적이지 않죠. 근데 김용남 대변인의 지금 저희가 문자를 봤는데 방송을 보면 본인도 얘기했지만 약간 농담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냥 그야말로 재차 진행자가 물어보니까 본인도 약간 궁색하게 답변할 말이 없어서 뭐 손가락만 씻나 보다 이러면서 이제 크게 웃는 그런 이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농담조로 했다. 본인 농담조로 했다라고 이제 보입니다. 그게 근데 결론은 뭐냐면 그만큼 해명이 서로 다 궁색하다는 걸 윤석열 캠프도 아는 겁니다. 해명이 잘 안 된다는 게. 이게 무슨 매직을 썼다고 해도 어쨌든 알코올성 소독제로 하면 당연히 지워지죠. 안 지워질 리 없죠. 그렇게 선명하게 남아있다는 건 사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인데 전 이게 부적이냐 주술이냐 이런 논란을 떠나서 저는 윤석열 총장 자체의 인식에 저는 굉장히 안타깝고 실망감을 좀 갖고 있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설령 지지자가 격려 의미로 글자를 써줬습니다. 근데 본인도 물었다고 본인도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글자냐 그랬더니 왕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민이. 전 이게 과연 이 글자를 써면서 이것을 격려로 받고 흔쾌히 응하고 그걸 유쾌하게 받아들였던 것 자체가 좀 굉장히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윤석열 총장이 아까 전에 저희가 목소리를 들었지만 본인이 정치에 불려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왜 불려 나온 거죠? 그거는 그만큼 야권 지지층의 정권 교체 열망을 본인이 받아 안고 나온 겁니다. 그럼 다시 다 돌아가 정권 교체를 왜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야권 인사들이 정권 교체 얘기를 하는 이유 자체가 그런 열망이 커졌던 이유 자체가 대통령을 탄핵하는 헌정사상 초유의를 통해서 집권한 문재인 정부가 똑같이 뭐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그리고 뭐 조국 사태부터 시작해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수 조작 사건 등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검찰권을 무력화시키는 매우 자의적 통치를 했다. 이렇게 믿는 거죠. 많은 국민들이. 그런 점에서 이걸 바로잡는 사람으로서 윤석열 총장을 불러낸 겁니다. 그래서 윤 총장이 법치와 공정과 정의를 얘기하면서 지금의 지지층들을 만들어낸 건데 지지자가 왕자를 써줬습니다. 그랬더니 그거를 격려차원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럼 윤석열 총장은 당연히 지지자한테 저는 왕이 되려고 나온 게 아니라 왕이 되려 했던 대통령들이 다 실패했다. 그 역사를 끊기 위해 나왔다. 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정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왕자의 위에 점 하나만 찍으면 주인 주자가 됩니다. 자기가 점 찍고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 손바닥에 본인이 이렇게 점을 하나 찍어서 주인주, 그렇죠. 주인주 얼마든지 아이디어다. 그것이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그 문제를 국민들 설득해야 되는데 저는 전혀 그런 게 없고 오히려 왕자를 보이고 그걸 격려차를 받아들였다는 게 저는 굉장히 뭐 부적주술 이런 문제를 떠나서 윤 전 총장이 지금 왜 자신이 정치에 불려나왔는지 그 본질을 그 근본을 잊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기자의 어떤 날카로운 개인적 견해도 들어봤고 왕자 위에다 점 하나 찍으면 이제 주인주가 된다. 그래서 야 이게 왜냐하면 또 지지자가 써줬는데 거기다 대고 지지자한테 아유 이런 걸 왜 써줍니까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쓱 점 하나 딱 찍고 나오면은 되지 않았느냐라는 아이디어인데 김재섭 위원이 좀 해명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자 날카롭게 묻겠습니다. 지지자가 써줬으면 지우고 나왔어야 되지 않느냐에 대한 질문에 손가락 위주로 쓴다라는 답변이 나온 거예요. 아니 그 답변밖에 없었습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윤 후보가 왕자를 손에 새기고 나왔다는 것도 그렇고 그 이후에 캠프의 해명도 그렇고 변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봐도 사실 국민들이 납득하시기에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나마도 제가 변호를 한다 그러면 실은 이제 선거 과정 속에서 저도 선거를 치러보게 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이런 뭐 운에 기대게 되는 마음들이 많이 생깁니다. 예컨대 뭐 캠프가 저 길 건너편은 100만 원이고 똑같은 평수에 똑같은 입지여도 여기는 뭐 50만 원이 이렇게 되는 것이 여기에
후보가 당선이 된 적이 있다. 이제 그런 것만 해도 막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차이가 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대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대한민국이라는 큰 이 배를 운행해야 되는 그런 선거이기 때문에 모든 운의 기운이 집중돼야 된다라는 생각도 아마 분명히 본인이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옛날 말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뭐 용장보다는 지장이 더 낫고 지장보다는 덕장이 낫고 덕장 맨 끝에 이제 운장이 있다는 말처럼 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대선이라는 큰 국면 속에서 그런 것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뭐 그런 건 이해한다고 차치하더라도 윤석열 후보 스스로가 이렇게 공공연하게 저렇게 왕자를 써서 토론회에 나와서 그것이 국민들한테 비춰진 점이나 아니면 그 외 캠프에 석연치 않은 해명들은 사실 윤 후보가 가지는 상징성이라든지 아니면 이번 대선이 가지는 의미, 문재인 정권 심판이라든지 정권 교체라든지 하는 큰 대의에 비춰봤었을 때 그 행동과 그 이후의 변호가 적절치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손가락 위주로 씻는 것 같다라는 것은 정말 우스갯소리라고 밝혔지만 너무나도 우스운 해명이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 윤석열 후보 본인이 이렇게 해명을 하긴 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기세 있게 자신감 가지고 토론을 잘 하라는 뜻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손도 다 이거 보여드리고 이렇게 한 건데 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좀 지우고 들어가는 게 맞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뭐 어떤 분은 정말 속옷까지 말이야 막 빨간색으로 입고 다닌다고 소문도 딱 하는 분들도 있는데 자, 그러자 홍준표 후보가 왜 남의 속옷 색깔에 시비를 거냐라고 발끈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보고 개명을 했다고 막 그러길래 지각 씨는 개명 안 했나? 내가 어이가 없는 게 아니 너그 속옷들 뭐하려고 시비거리 삼냐. 대변인이 나와서 하는 말이에요. 그 후보는 손을 씻을 때 손가락만 씻는데요. 손바닥은 안 씻는데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하루에 10번이라도 이 손을 깨끗이 씻어야 돼요. 그런데 뭐 그 후보는 손가락만 씻는다? 이 코미디 대행진으로 만들고 있다. 대선판을. 참 어이가 없다. 사실 이 논란에도 여야의 시각차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야권에서는 해명이 좀 궁색하다라는 것을 김재섭 전 최고 발언처럼 인정하면서도 여당에서 제기하는 무당이나 무속인이나 주술이나 부적이나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좀 반박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여당에서는 내심 무술 얘기도 하고 주술 얘기도 하고 부적 얘기도 하고 약간 그런 프레임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전재수 의원님. 아니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 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인정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제가 아쉬운 건 뭐냐면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정말 아쉽게도 이제 어떤 정책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논란이거나 아니면 국가 경영과 관련된 내용에서 논쟁이 일어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자꾸 말실수 또 뭐 앞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다시 해명해야 되는 그런 이제 실언 논란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게 이제 안타까운 것이죠. 정책 논쟁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면은 설사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하는 그런 정책 대안을 이야기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은 정책 논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후보와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후쿠시마 원전 문제, 손발 노동, 아프리카 사람이나 하는 거라는 문제, 불량식품 문제, 이 왕자 이 문제까지 정책 역량을 검증하고 국가 경영 능력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연일 말실수예요. 연일 그냥 가십거리 비슷한 이런 것만 나온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아쉬운 것이죠. 지금 이제 한국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우리가 부동산 문제도 해야 되고 이게 경제 문제, 민생 문제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것과 관련된 논쟁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계속해서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제 가십거리로 치러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논란도 상당히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후보 측이 김의겸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했습니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김의겸 의원이 형 동생 하는 사이다. 윤석열 후보와 김만배 씨가 라는 의혹을 강하게 재차 제기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만배 씨가 박영수 전 특검에게 성렬이 형을 수사팀장으로 추천했다.
라는 의혹까지 김의겸 의원이 제일 앞장서서 퍼뜨렸는데 그 사실이 아니다 라고 윤석열 후보는 얘기하고 있고, 김의겸 의원이 본인 스스로도 사과했던 두 번째 의혹 제기는 윤석열 후보 부친의 주택 매각 의혹 관련해서 5월에 중도금 치르고 7월에 잔금 치르는데 소유권이 4월에 먼저 이전됐다. 이건 완전히 허위 사실로 지금 판명이 됐고 스스로도 인정을 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착오했다라며 사과를 했습니다. 자, 그러자 윤석열 후보 측은 김 의원의 두 가지 주장은 허위다라며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자 김의겸 의원은 한번 해보자 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영광이다. 스스로를 왕으로 여기시는 분께서 친국, 임금이 중재인을 몸소 신문함. 친국하시겠다고 나서니 한층 전의가 불타오른다 라며 누구 뼈가 부러지는지 한번 겨뤄보자. 두 가지 주장 중에 하나는 내가 틀렸지만 김만배와 형 동생 사이 주장은 물러설 생각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기자, 이건 뭐 누구 편드는 게 아니라 이미 김의겸 의원이 했던 두 가지 주장 중에 하나가 완전히 허위로 사실로 드러났어요. 본인 스스로. 그리고 그 첫 번째 형 동생 한다라는 것도 본인이 들었거나 직접 아니면 정영학 회계사처럼 뭔가 녹취록이 있거나 최소한의 어떤 물증에 기반한 의혹 제기면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데 여야를 떠나서 이거는 그런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게 없다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이 논란이 됐을 때 얘기했지만 형 동생이라는 걸 본인이 직접 들은 것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전원입니다. 자기가 아는 사람도 그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형 동생이 왜 중요하냐면 그만큼 윤석열 전 총장과 김만배 씨가 굉장히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윤 전 총장의 부친의 주택을 매각하는 주택이 이제 결국은 김만배 씨의 누나에게 이제 팔렸는데 그 과정 속에 모종 역할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한 뇌물성으로 뭐가 이루어졌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친분이 있다는 걸 주장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이 거래에 문제가 있다는 걸 주장하고 싶어서 이걸 끌어들인 건데 자, 앞단에도 일단 형 동생이라는 게 과연 어떤 근거가 있는 거죠? 그냥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야말로 실제 형 동생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누군가 들은 것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김만배 씨가 박영수 특검을 만나서 얘기하면서 형이라고 했다는 딱 한마디를 했다는 겁니다. 그냥 그런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것이 어떤 친분 관계를 증명하는지조차 알 수 없지만 그 다음에 이 친분 관계가 이 거래의 어떤 부당성에 어떤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앞에도 근거가 없는 건데 이 앞에 내용 자체도 근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설령 사실이라도 이 뒤가 근거가 없는 건데 이 앞에도 근거가 없다 이런 점에서 과연 이 주장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자체를 알 수가 없는데 이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이 고발하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양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 도대체 이것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지 알 수 없지만 이 근거가 설령 맞더라도 이것이 뭐가 중요한지 자체를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지금 전 기자 출신의 김의겸 의원이 이걸 강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이재명 기자랑 저는 형 동생 하는 사이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러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사이가. 최소한 이 정도의 뭔가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기자 출신의 더더구나 국회의원께서 의혹 제기를 할 때는 이 정도의 명백한 근거를 갖고 의혹을 여야를 떠나서 누구든지 좀 제기해 주시면 한다라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자, 이 여야 주자들의 여론조사 추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화제 코너 장안의 화제 민심 진심 배종찬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 일단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28.3, 윤석열 후보가 28%. 이거는 통계적으로 동수. 오차범위 아닌 뿐만 아니라 거의 동수. 자, 홍준표 16.7, 이낙연 11.9. 요 정말로 치열한 대장동 왕자 논란 다 전국에 지금 회오리가 몰아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반영됐는데 이재명 28.3, 윤석열 28. 팽팽한 막상막하의 여론조사 데이터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네. 야, 이거 누구에게 불리하거나 누구에게 유리하거나 함 없이 팽팽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저 2주 전에 지난주에는 출연을 못했으니까 2주 전에 5글자로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하셨죠? 프레임 전쟁이다. 예. 이게 미리 저는 이미 예측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 의혹이나 고발 사주 의혹이 있더라도
우리가 뭐 한 달, 두 달, 세 달 떠들어도 뭐가 진위 여부 판단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두 후보의 지지율이 팽팽합니다. 예.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흔들렸냐? 언터처블. 흔들리지 않았어요. 고발사주 의혹으로 윤석열 후보 지지율 왕자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와르르 왕처럼 무너졌냐? 안 무너졌어. 그러니까 왕자에 점 하나 새겨서 주자가 되든지 왕자 안에다가 점을 새겨서 옥자가 되든지 옥에 T가 되든지 예. 지지율에는 영향을 안 준다는 그거 거예요. 희한하네요. 그게 이게 뭐냐? 프레임 전쟁. 예. 프레임 전쟁이라는 것은 유력 후보예요. 유력하지 않은 후보에게는 프레임 전쟁이 안 생깁니다. 또 하나 복잡해요. 아무리 설명해도 우리 이재명 기자가 설명하고 전재수 의원이 설명해도 이해가 안 돼. 이 말 들으면 이 말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옳은 거 같고. 딱 내 심정이에요. 이게 프레임 전쟁이에요. 프레임 전쟁 몇 달 갑니다. 안 밝혀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지지층들은 더 결집하는데 복잡한데 시간 충분하지 않습니다. 며칠 있으면은 여당 후보 결정돼요. 한 달만 있으면은 국민의힘 후보 결정돼요. 그러니까요. 5개월만 있으면 차기 대선 후보 투표해야 돼요. 예. 결정 안 됩니다. 이러니까 이 지지율이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프레임 전쟁입니다. 홍준표 후보가 돌돌홍, 무야홍, 홍일점 앞서고 싶은데 안 돼요. 안 돼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또 보수층에서는 똘똘똘똘똘똘똘똘 윤석열 후보 쪽으로 뭉친다. 이게 바로 이 프레임 전쟁. 더 뭉치는 현상이 나타나고 이낙연 후보는 그러면 대장동 개발 의혹이니까 반사의 이익으로 그래 이때야 이낙연 후보 지지율 올라가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오히려 앞서 소개해드렸던 조사 결과를 보면 지지율이 더 내려갔어. 이게 말 그대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게 중요한 게 이 선거는 무조건 하고 이겨야 되는 선거예요. 예. 자, 이재명 후보에게 찾아온 절체절명의 위기. 오히려 지지층들은 더 결집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배 수장님, 요 똘똘 뭉치는 견고한 두 주자의 지지율 경합은 네. 본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 선거 투표할 때까지 계속 갈 가능성이 있다. 계속 갑니다. 그리고 3월 9일 대통령 선거 전에 본선 후보들 간에 토론회 하잖아요. 그때도 우리 돌직구는 예리한 분석을 통해서 시청자분들을 만날 텐데 그때도 우리 내용은 다 대장동 개발이에요. 그러니까 차기 대통령은 대장동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장동이 결정한다. 그 대장동이 여권에게 유리할지 아니면은 야권 국민의힘 후보에게 유리할지 그건 몰라요. 예. 치열한 전쟁. 이 치열한 전쟁에서 정말 중요한 건 누구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진보층은 이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하겠죠. 국민의힘 지지층과 또 보수층은 또 국민의힘 후보 지지하겠죠. 예. 여기서 중요한 건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 M 여중. 뭐예요? M 여중. 뭐예요? 여자 중학교 아닙니다. M. MZ 세대. MG. 그다음에 여성. 중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0.1%라도 더 가져온 후보가 이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가지고 고민하냐? 치열하네요. 대장동 가지고 고민하는데 대장동 의혹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부동산 문제를 조금이라도 더 해결할 것 같은 후보에게 투표한다는 사실. 그리고 누가 더 그 적임자인지는 뭘 보면 되냐? 돌직구를 보시면 됩니다. 예. M 여중이 이번 대통령의 주인을 결정한다. 그렇죠. MZ 세대 여성 중도층. 그렇죠. 아, 이거 배종찬 소장님은 정말로 이 사실 통계를 해석하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데 굉장히 손쉽게 포인트를 잘 집어줘서 M 여중만 기억하면은 관전 포인트와 흐름에서 우리가 좀 판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거 볼 M 필요 여중. 없습니다. 돌직구 M 여중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땡큐. 그러면 여야 빅2 주자들의 지지율 흐름이 정말로 견고했었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건 아까와 좀 다른 조사인데 여러 가지 지금 조사 의뢰자들이 섞여 있는 건데 뭐 데이터들은 다 달라요. 경합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 논란, 뭐 두 후보에게 불리하고 유리한 논란들이 반복돼 왔지만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건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그 갭을 보는 겁니다. 갭이. 그렇죠. 그러니까 변함이 별로 없었다, 견고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국민의힘 후보들 여론조사 결과도 좀 준비가 돼 있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요거 보면요, 배용찬 소장님, 네. 홍 후보와 윤 후보도 완전 통계적으로 동수거든요, 경합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아니, 근데 이 조사에서는 던 보수권 후보만 놓고 물어본 거에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누구를 선택하고 있느냐?
홍준표 후보를 선택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정말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홍준표 후보 선택했다라고 딱 보면 알아요? 통계표에 나오죠. 아 그래요? 저도 몰라요. 통계표 보니까 알죠. 통계표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통계표에 딱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선택은 홍준표입니다. 아, 또 그렇구나. 20대, 30대 특히 2대 남은 홍준표예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자 대결에서 아직까지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뛰어넘지 못한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야? 다자 대결에서는 여야 후보 다 있을 중요한 건 때? 뭐냐? 중요한 건 20대, 30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아니라 자 최종 경선 게임의 룰, 경선 룰은 뭡니까?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인데 이거는 본선 경쟁력이에요. 예. 1대1 양자 대결이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건 누구다?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에서는 아직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이에요. 격차를 두고.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건 토론회가 계속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선택을 받고 있는 거. 20대, 30대 특히 20대 남자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무야홍, 돌돌홍 그리고 홍 1점이 아니라 국힘홍이 돼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국힘홍.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윤석열 후보보다 지지를 더 받아야 여기서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되는 거예요. 윤석열 후보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왕자가 있든 없든 본인은 국민의힘 지지와 보수층 지지를 더 많이 받아야 윤석열 후보는 최종 후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이 배종찬 소장님의 또 명쾌한 해설과 함께라면 이번 대선 국면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민심 진심으로 흥미로운 분석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앞서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이 대장동 땅 개발 의혹에 대해서 오늘 조간신문들이 제기하는 새로운 의혹과 궁금증 좀 풀어보겠습니다. 62억 원짜리 판교의 베버리 힐스. 야, 그 호화주택은 과연 누구 거냐? 라는 이 베버리 힐스는 누구 겁니까? 논쟁이 붙었습니다. 서류상으론 천화동인 1호 걸로 돼 있습니다. 62억 타운하우스가 있어요. 판교에 엄청 비싸네요. 이야, 이런 집이 있어요. 2019년 10월 판교 베버리 힐스로 불리는 최고급 주택 천화동인 1호의 이름으로 62억에 구입이 됩니다. 천화동인 1호는 화천대유의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서류상 대표가 이모모로 돼 있고요. 이 이모모가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이었던 이화영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다라고 한번 논란이 된 바 있던 그분입니다.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까지 합쳐서 면적이 131평. 와, 131평이란 평수도 있군요. 433제곱미터. 대표적인 배산 임수. 요거 우리 배산 임수는 저거 아닙니까?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물이 흐르는 풍수지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지역. 아파트 내 외부에 적외선 감지기가 있다. 저건 왜 있는 거죠? 적외선 감지기. 보안시설이군요. 현관 동체 감지기 설치 등 보안시설이 어떤 최고급으로 갖춰져 있는 굉장히 고급 주택이다.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알겠어요. 굉장히 좋은 주택이고 비싼 건 알겠는데 이게 왜 소유주 논란이 일고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A씨. 해당 주택은 지하 주차장을 통해 집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어 외부 접촉이 철저히 차단되는 구조다. 부동산 관계자 B씨. 보안 경비가 좋아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 특수용도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라고 인터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소유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도 바로 살펴보시죠. 국민의힘에서 천화동인 1호 실소유자가 유동규란 제보가 있다라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이 검찰 확보 녹취록 내용 중에서도 천화동인 1호의 지분 일부가 유동규 몫이다라는 취지의 대화 내용도 담겨 있고 경찰이 따라서 천화동인 1호의 이모 대표를 내일 소환해서 그 62억 베버리 힐스 타운하우스 매입 과정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김재섭 전 최고위원께서 좀 정보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야당에서 저 62억 베버리 힐스 타운하우스의 실소유주가 이모 씨가 아니라 천화동인 1호가 아니라 유동규다. 라는 제보를 지금 받았다는 거잖아요. 자, 이거 어떤 제보예요? 글쎄요, 저는 박수영 의원께서 최근에 이제 대장동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취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뭐 국정조사를 요구했는데 자료들도 너무 안 와닿고 주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우회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취득하는 과정 속에서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에 대한 제보도 들으신 것 같은데요. 뭐 유동규라는 제보도 저도 뭐 그 이야기를 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사업의 핵심이 유동규 씨고, 유동규는 이 사업을 설계하는 과정 속에서 일부 지분 25%의 수익금을 내가 가져가겠다라고 약속을 한 바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실제로 저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가 유동규였고, 저 유동규가 저 집까지 이렇게 매매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돌긴 돕니다. 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뭐 제보에 불과하고 아직 사실관계를 좀 드러나봐야 알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 집과 관련돼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유동규 씨도 그렇고 김만배 씨도 그렇고 자기가 실제로 거주하는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거주하려고 쓰려는 목적은 아니었고, 보면은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안이 굉장히 철저하고 외부의 진입이 굉장히 차단돼 있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여기는 회의를 위한 장소다. 이 소위 말하는 대장동 일당들이 여기서 굉장히 비밀리에 회의할 수 있는 어떤 장소들도 있다는 제보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는 이 목적이 왜 이 집을 사게 됐고 이 실소유주가 유동규인지 여부는 아직까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이런 여러 가지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에 제보가 들어왔다. 저거 유동규 거다라는 제보가 들어왔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렇지만 좀 신중하게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단계인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검찰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다시 모셨는데, 사실은 천화동인 1호가 왜 이화영 전 의원의 보좌관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사실 많았잖아요. 부동산 업자도 아니고 이 대장동 그 화천대유 멤버도 아니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화영 전 의원이 이재명 지사의 측근 아니냐라는 것도 논란이 됐었는데, 뭐 그 논란을 떠나서 왜 천화동인 1호에 갑자기 그분이 들어가 있냐가 논란이었는데, 거기에서 이 60억 호화주택의 실소유주 논란까지 지금 일단 제기가 됐는데, 자, 검찰이 요 실소유주가 딴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습니까? 밝힐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밝혀야 되죠? 아니, 당연히 좀 밝힐 수 있고요. 근데 저 수사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래요? 어떻게 왜냐면 팁을 좀 주세요. 일단 천화동인 1호가 지금 사실은 조금 투자하고 뭐 1,000억 이상 가져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 부동산 개발에 있어서 전문가도 아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물론 자본을 끌어왔는지 안 끌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공여한 정도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사실은 뭐 이 회사의 대주주로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이걸 수익 배분을 하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화영 전 의원의 보좌관이, 그것도 천화동인이 1호부터 7호까지 있잖아요. 근데 1호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1호에 이름을 올렸을까? 이 부분은 사실 일단 본인이 정말 자기의 계좌에서 입금을 했는지 여부.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집을 살 때. 아니 일단 천화동인 할 때 자본금. 근데 자본금 할 때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자본금이 사실은 얼마 돈 안 돼요. 자, 첫 번째, 자본금이 진짜 이분 돈인지를 점검하라. 그렇죠. 그런데 그리고 저 모르는 사람이 와서 5천만 투자하세요. 이거 수익 배분하면 1,000억이 옵니다. 안 올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 부동산 개발을 설계한 사람들이 그냥 제3자한테 무조건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두 번째는? 그러면 일단은 천화동인 1호의 명의 자체는 참여일 가능성이 거의 99%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건 김광삼 변호사님 개인 의견이에요. 개인 의견. 그러면 천화동인 1호의 주인이 누구냐? 실제 주인이. 지금 언론에 나온 것은 뭐 김만배 씨가 나오고 있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그 가능성도 어느 정도 충분히 있다. 그래서 검찰이 이걸 수사하는 데 어렵지 않다는 거고. 그다음에 네. 지금 천화동인 1호에서 62억 원을 주고 이 집을 샀다는 거 아니에요. 네. 최고급 주택을. 근데 62억을 현금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현금? 그런데 천화동인은 회사잖아요. 그러면 62억을 천화동인의 계좌에서 사는데 들어갔다. 이게 돼야 하는데 이게 지금 천화동인 회계에는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돈이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 그런 문제점이 좀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 검찰은 집 사는 데 쓰였다는 현금 출처를 조사하라.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것도 약간 이제 조사를 이제 더 해봐야 알겠지만 과연 이러한 최고급 주택을 왜 샀느냐? 뭐 아까 우리 김재수 의원은 이걸 로비하기 위해서 샀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천화동인 이 회사는요, 이거 수익 배분 다 끝나면 없어질 회사거든요. 그래서 로비 목적으로 산 게 아니고 돈은 너무 많은데 쓸 데가 없는 거예요.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형태로든 이걸 남겨놓자. 그래서 그 돈을 저걸 산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게 왜 회계상 이게 명백하게 기재가 되고 출납이 된 것이 기재가 되는데 왜 안 됐을까? 이것 자체도 뭔가 자기들만의 어떤 리그 네. 속에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일단은 검찰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은 개인 견해입니다. 뭔가 차명의 냄새가 난다. 그렇기 때문에 좀 수사를 해봐야 한다라는 게 이제 김광삼 변호사님의 의견입니다. 사람마다 좀 판단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 두 가지를 좀 점검해봐야 된다. 첫 번째, 천화동인 1호가 처음에 투자했을 때 그 투자금의 출처가 누구 돈인지, 두 번째, 집을 샀을 때 동원됐다는 그 현금의 행방을 두들겨 보면 바로 나온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유동규 씨가 이게 실소유주가 아니냐라는 논란이 이미 야당에서 제기됐는데, 기억하시죠? 유동규 씨가 압수수색을 받았던 그 오피스텔이 정말 유동규 씨가 살던 집이냐, 이런 논란도 일었습니다. 자, 이거 무슨 말일까요? 함께 보시죠. 자, 유동규 씨가 압수수색을 대비해서 원룸으로, 그 오피스텔로 원룸으로 이사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에요. 지난달 16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본격화 후 유동규 씨의 이름이 거론되던 시점, 용인의 그 원룸 짐 없이 방만 둘러보고 월세 50에 계약했다라는 거예요. 지난달 16일에. 시점을 보면 일주일 뒤에 압수수색, 일주일 뒤에 입주하고 압수수색 엿새 전에 휴대전화 개통 시점과도 비슷하다. 그러니까 압수수색 엿새 전 휴대전화 개통하고 입주했다라는 얘기예요. 비슷한 시점에. 여기까지만 보면 에이, 그냥 의혹이네. 뭐 그렇게 이사할 수도 있고 압수수색 될 걸 어떻게 알아? 저부터도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압수수색 과정에서 유동규 씨가 했던 말 중에 다시 들어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발언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돈 준 사람 저한테 데려오세요. 그럼 정영학 씨나 뭐 다른 분들한테 돈을 받은 적은 없다는 거죠? 정영학이가 저한테 돈을 줬대요? 이거 언제 어느 시점에 나한테 돈을 줬는지 분명히 밝혀야 될 겁니다. 정영학 씨가 지분을 나눴다고도 했거든요.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 이렇게 살지도 않을 거고요. 자, 마지막 대목. 나에게 지분이나 돈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여기 이렇게 살지도 않았을 거다. 즉 본인이 돈이나 지분을 받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방증으로 내가 이 원룸에 살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던 대목.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이재명 기자, 시점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사는 할 수 있지만 본인이 화천대유와 관련해서 이름이 거론됐던 시점에 짐 없이 방만 둘러보고 월세를 계약하는 사람은 드물거든요. 매우 드물죠. 그러다 보니까 압수수색을 대비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까지 번지고 있는 거고, 공교롭게도 휴대전화를 바꾼 시점 그리고 집을 알아본 시점이 거의 동일하죠. 휴대전화를 최근 한 2주 전에 바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압수수색이 오기 전에 결국 집을 알아본 것도 2주 정도 전에 알아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검찰 수사를 대비해서 집도 바꾸고 핸드폰도 바꾼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 생기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검찰 수사 과정을 지켜봐야 되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62억 초과 이 타운하우스가 왜 중요하냐면 결국은 유동규 씨의 뇌물과 배임 혐의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임 혐의를 제가 얘기할 때 아까 전에 여러 가지 얘기했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기본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배당 수익의 상한선을 정해놨었죠. 하지만 민간은 그 상한선을 정하지 않음으로써 막대한 수익이 넘어가게 됐죠. 또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규정도 없다 보니까 결국 막대한 이익이 이제 민간에 돌아갔는데, 그 의혹이 하나 있지만 그 말고 배임의 의혹을 받는 또 다른 의혹이 있습니다. 바로 이 민간 공동 개발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러니까 성남의 뜰인데, 성남의 뜰에 이사가 3명이 있습니다. 모든 어떤 뭐 공급가라든지 분양가라든지 공급 방식을 다 정했던 성남의 뜰 이사회가 3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1명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사입니다. 그런데 1명은 화천대유, 1명은 민간 금융사의 이사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민간이 2명입니다. 다시 해서 민간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 때문에 결국은 민간에 막대한 돈이 들어간 거고, 이것이 결국 배임이다 이렇게 검찰은 보는 건데, 과연 유동규 씨가 이 구조를 만들면서, 이 구조를 승인하면서
본인이 지금 받은 것은 화천대유로부터 5억 정도를 받았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과연 5억을 받고 이 수천억의 막대한 이익을 민간에 안겼겠느냐, 이게 사실 의혹의 이제 시작점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60억 타운하우스 이런 것들을 이제 결국 유동규 씨가 결국 뭐 차명으로 만들어낸 거, 천화동인 1호가라는 게 소유주가 지금 김만배 씨로 알려졌지만 그것이 아니라 결국은 실소유주가 유동규 씨고, 이 5억 말고도 막대한 이익을 받기로 약속을 하고 결국 이런 구조를 짠 게 아니냐, 이것이 지금 검찰의 의심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지금 전방위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이거 좀 확실히 짚어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원룸이요, 그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했던 분이고 도계공 사장 직무 대리를 했던 분이고, 이분이 5억도 받았다면서요. 이분이 원룸에서 그 짐도 없이 월세 50만 원 내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자에게 내가 돈을 받았다면 여기서 이러고 생활하고 있겠어요? 라고 강력하게 어필했지만 자기 진짜 집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압수수색 전에 공교롭게 핸드폰도 바꾸고 원래 쓰던 거는 인멸했고, 그리고 지금 저 원래 살던 집에서 어찌된 이유에서인지 저 원룸으로 들어갔다. 자, 이거 어떻게 보세요? 뭐 압수수색 대비했을 거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이 언론에서 이제 많은 이제 의혹 제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의혹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고 거론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뭐 핸드폰도 바꾸고 있던 핸드폰도 이제 뭐 버리고 뭐 이런저런 뭐 대비들은 했었겠죠. 그래서 그런 의심은 충분히 합리적으로 이제 가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저는 이제 화천대유 그 김만배 씨부터 시작해가지고 화천동인 1호부터 7호의 주주가 됐건 대표가 됐건 이 사람들이 지금 판교의 그 타운하우스뿐만이 아니고 부산 기장에도 뭐 부동산을 매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김만배 씨 친누나도 이제 윤석열 부친의 집도 사고 또 목동에 또 건물도 사고 댕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과도한 부동산 이익을 가지고 주체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 넣어놓고 있기는 이게 뭐 이자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이게 또 그거 가지고 부동산으로 개발 이익으로 돈을 벌었는데 또 그걸 가지고 부동산을 막 전국에 걸쳐서 매입을 하고 댕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부동산 이 특권 카르텔이 이게 법조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게 막강한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다. 이번 참에 이 부동산 기득권 카르텔의 실상을 정확하게 국민들께 알려가지고 이것을 정말로 이게 부동산 개발 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할 수 있는 문제, 국민들께 돌려드리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한 논의까지 조금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동규 씨가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대비해서 원룸으로 이사했을 것이다라는 개인적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왜 그 집을 압수수색했냐와 관련돼서 정말 의문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세 가지 소식 준비했습니다. 바로 보시죠. 홍 후보가 하태경 후보를 대상으로 막말을 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윤미향 의원의 공소장 내용에 따르면 후원금,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으로 갈비를 사 먹고 과태료도 냈다. 검찰의 공소장 내용입니다. 의혹 보겠고요. 오징어 게임 프랑스 파리에서 사람들이 뽑기 달고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풍경 살펴보겠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하태경 후보를 향해서 쥐어팰 수도 없다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요즘 참 속이 좀 뒤집히는 게 참아가며 토론을 하는 게 후보들 8명을 한 번씩 둘러보면서 야, 이 사람들은 그때 어디서 뭘 하고 있었냐. 저놈은 그때 우리 당 쪼개고 나와가지고 우리 당 해체하라고 알아도 말이냐. 저 사람은 문 대통령 품 안에 있으면서 우리 당 사람들을 괴멸시키려고 1000명을 데리고 가서 조사를 하고 200명을 구속하고 그 사람 아니냐. 그런 사람이 막 지금 와서 물어 뜯으려고 대드는 거 보고 성질 같아서는 이번 8강 때 좀 그런 사람 좀 정리해 주있어. 정리. 그 사람들 좀 없애야지 뭐 토론다운 토론을 하지. 좀 답답해지고 그렇다고 해서 저할 수도 없고. 저 X는 당 해체하려고 XX 하던 X다. 쥐어팰 수도 없고라는 발언을 굉장히 공개적으로 해서 논란이 인 겁니다. 하태경 후보가 발끈했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시절 선거 참패 있고 막말병 도졌나? 좀 나아진 줄 알았더니 막말 본색 여전하시군요. 또다시 막말로 정권 교체 기회까지 날리려 하니 저야말로 참 답답합니다. 라고 사과를 하라, 공개 사과하라 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김재수 부회님, 좀 하태경 후보가 홍 후보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게 토론회 때 질문을 했어요. 뭐 카지노 홍이다, 조국수 홍이다, 조국과 썸 탄다. 그렇다 하더라도 같은 이제 대권 주자인데 저 X는 당해체하고 뭐뭐 하던 XX 하던 X한 놈이 X다라는 발언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건전한 토론이 원래 이제 경선 과정 속에서 감정이 좀 격화되고 그러다 보면은 좀 날선 공방들을 이어가는 것도 사실인데 저거는 사실 어떤 비판이라든지 아니면은 공방의 수위가 넘어선 사실상 막말에 가까운 욕설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각자 어떤 정치인에는 공과 가가 다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책 입장을 달리하고 정책 유불리에 따라서 이야기를 좀 거칠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저것이 어떤 사적인 자리도 아니고 현재 같이 경선을 뛰고 있는 국민의힘 후보로서 저렇게 상대편 후보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저는 매우 부적절한 언행이었다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홍준표 후보가 이야기하는 바가 뭔지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당시 가장 보수가 어려웠던 시절에 그래서 내가 보수를 지켰다라는 강변을 좀 하고 싶은 것 같긴 한데 그것이 본인을 추켜 세우면 될 것이지 상대방을 저런 식으로 모욕적으로 비난을 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상대방을 폄훼한다고 해서 본인이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국민의힘 경선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장기적으로는 본선에 나가서도 우리가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저렇게 이제 막 상대방 후보에게 막말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그리고 당원들에게 저 사람이 과연 지도자로서 괜찮을까라는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고 저런 언행들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팩트체크 몇 가지 해볼게요. 이재명 기자, 저기 공개석상에서 홍 후보가 했던 발언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사적인 대화에서 이게 뭐 녹취를 통해서 드러난 겁니까? 이게 충격적인 건 저것이 사적인 대화가 아니라 공개석상에서 공개적으로 저런 얘기를 했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뭐 김재섭 전 비대위원도 그렇기 때문에 저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막말 수준이 아니라 욕설 수준에 간 거죠. 그러니까 사실 모든 후보가 결국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는 게 가장 큰 숙제지만 저는 진짜 홍준표 후보야말로 가장 홍준표에 적은 홍준표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본인의 말 자체가 본인의 계속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의 약진에 물론 이제 뭐 역선택도 여러 가지 있을지 모르겠으나 결국은 윤석열 후보가 어떤 국정 비전이라든지 국정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있는 거죠. 그런 것이 반작용으로 좀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왜 홍 후보가 계속 다자구도 속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느냐. 저는 분명히 생각하는 게 홍 후보 개인의 불안감들이 과연 홍 후보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불안감들을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 불안감의 핵심이 뭐냐? 결국은 홍 후보의 입에서 나오는 그 거친 언사들입니다. 좀 그런 점에서 본인이 그것을 모르지 않을 텐데 왜냐하면 모를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홍준표 후보의 불안감으로 꼽는 게 결국은 본인의 언사였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공개석상에서 저것이 보도될 줄 몰랐을까요? 다 알겠죠. 뻔히 내일 언제 저기 화두가 되고 많은 언론에서 저것을 비판할지 알면서도 저런 말을 서슴없이 한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지? 라는 굉장히 전 홍준표 의원 스스로 자기를 좀 돌아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윤미향 의원을 향한 검찰의 공소장 내용에 꽤 충격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공금을 횡령했다, 후원금을 횡령했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는데 지난 2011년에서 작년 정대협 대표 정의연 이사장으로 윤미향 의원이 재직할 당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향한 후원금 중 총 1억여 원 상당을 횡령했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는데 그리고 정부 지자체 보조금 수억 원을 부정수수했다라는 혐의를 보고 있는데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국민의힘의 전주의 의원이 이 공소장을 입수해서 저희들에게도 이 공소장을 제공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확인을 해봤는데 공소장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범죄 일람표. 후원금 1억 37만 원을 217차례에 걸쳐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라고 검찰은 공소장에 쓰고 있는데 갈비집에서 26만 원, 이거 후원금이죠. 돼지고기 전문점에서 18만 4천 원, 이거 후원금이죠.
과자점에서 45,000원 후원금이죠. 발 마사지 숍에서 9만 원 후원금이죠. 상당 부분을 음식점 및 면세점 등에서 후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라는 내역을 검찰이 공소장에 기재합니다. 그뿐 아니라 윤미향 대표의 요가 강사비와 종합소득세 납부 내역까지 공소장에 담겨 있다고 하는데 함께 보시죠. 2016년 4월 속도 위반 교통과태료 8만 원 정대협 계좌에서 빼낸 납부, 그리고 정대협 계좌에서 25만 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데 윤미향 대표의 종합소득세 납부라고 메모가 되어 있습니다. 대표의 종합소득세를 왜 저 돈으로 납부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잠시 후 해명도 좀 살펴보겠고요. 2018년 3월 할머니 쉼터 소장 손모 씨 계좌에서 182만 원을 유니언의 딸 계좌로 이체를 하는데 별다른 용도를 표기를 안 합니다. 자, 공금 횡령 내역 자료, 전주의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직접. 자, 이렇게 종합소득세에 납부가 돼 있다라는 내용을 전주의 의원이 검찰 공소장을 입수해서 지금 밝힌 건데요. 자, 뭐 개인 과태료, 갈비집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용한 금액이 총 1억 원이 넘다라는 내용인데, 자, 검찰 출신 김광삼 변호사님, 요거를 어떻게 봐야 합니까? 본인은 그랬잖아요.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 없다고. 그렇게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 사태 일어났을 때. 그런데 정의협, 정대협의 어떤 운영을 하면서 본인이 시민단체 아닙니까? 그 시민단체는 어떤 자기의 어떤 공인정신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저 돈 자체를 개인적으로 모금해가지고 이거 자체를 개인적 용도로 쓴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아마 갈비집 이런 것들을 회시했었다고 한다면 아마 검찰에서 기소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썼기 때문에 더군다나 본인이 교통 뭐 하는데 과태료도 거기에서 가져다 쓰고, 또 본인의 종합소득세랄지, 더군다나 굉장히 경악할 일은 왜 발 마사지 가서 샵을 가서 발 마사지 하는데 왜 자기 돈을 안 쓰고 왜 이 돈을 공용 계좌에서 쓰는 거죠?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래서 아니면 혹시 지금 윤미향 의원 측이 해명했던 건, 정 의원 측이 해명했던 건 후원금을 갖다 쓴 게 아니라 그 계좌에 내 돈도 있고 후원금도 있고 섞여 있어서 계좌 구분 없이 썼는데, 뭐 그런데 그거는 아니, 아마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혼용돼 있다면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본인이 정의협, 정대협에서 받는 계좌를 전용 계좌를 만들었던지, 아니면 그 돈이 입금이 되면 그걸 가지고 바로 썼던지, 그래서 상당히 명백하다고 보기 때문에 검찰에서 기소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그렇다고 하면 본인이 이렇게 선의적으로 모인 모금을 어떤 임의적으로 소비하면서 주머니 돈 쌈짓돈처럼 쓰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참 저 모금에 했던 분들,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피해자는 저 모금을 하신 분들하고요. 그다음에 유한부 할머니들이라고 봐요. 유한부 할머니들에서 얼마를 썼는가에 대해서 전에도 방송에서 많이 나왔지만 사실은 할머니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쓴 돈도 없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실은 어떤 공공봉사적으로 시민단체가 굉장히 활성화돼야 하고, 노블리스 오브리처럼 많은 사람들이 선으로 기부를 많이 하는데, 이런 사건이 한번 나오면 사실 정말 선의적으로 일하는 시민단체의 기분 같은 게 확 줄어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저 공소장 내용이 그대로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이건 일반적인 공금 횡령과는 다르게 취급을 해야 한다. 저는 아마 제 이제 법적 경륜이랄지 여러 가지 판단을 해보면, 만에 하나 유죄 판결이 되는 경우에는 형량이 굉장히 중한 형이 선고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자, 왜냐하면 윤미향 의원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개인적 용도로 쓴 건 없다라고 했는데, 검찰 공소장에서는 후원금의 1억 원이 넘는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문입니다. 윤미향 의원의 그간의 해명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대협 활동을 하면서 제 개인 명의 계좌 4개로 모금이 이루어진 사업은 총 9건입니다. 이제 보니 제 개인 명의 계좌를 사용한 것이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 계좌를 통하여 모금하였다고 해서 계좌에 들어온 돈을 개인적으로 쓴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저 갈비 사 먹고 돼지고기 사 먹고
발 마사지 받고 개인 공과금 내고 세금 내고 한 게 무슨 돈인지를 좀 재판 과정에서 규명해야 될 것 같고, 전 회계 담당자는 먼저 지출하면 윤미향 의원이 나중에 뭐 보존을 해준다라는 해명도 지금 나와 있다라고 하니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 이 국산 드라마가 전 세계를 강타했는데 프랑스 파리에서 오징어 게임도 하고 이 달고나 뽑기를 하느라 몇 시간씩 좀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렇게나 긴 줄, 과연 무엇을 위한 줄이었을까요? 방탄소년단 콘서트를 사기 위한 줄이었을까요? 저 오징어잖아요.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이렇게 오징어 게임에서 나오는 우리 전통 뭐 놀이죠. 딱지치기라든지 달고나라든지 이런 거를 프랑스 시민들이 하고 싶어서 저렇게 길게 좀 줄을 섰다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지금 달고나하고 있죠. 아무래도 그 드라마 속에서 저런 어떤 전통 놀이들이 등장을 하고, 물론 잔인해요. 저거 못하면 죽이잖아요. 하지만 저 놀이 자체에 대한 어떤 한류 놀이에 대한 관심으로까지 지금 승화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전재수 의원님. 예. 일단 이것 보면 좀 뿌듯하지 않습니까? 딱지치기 저 어렸을 때 되게 잘했는데 안 한 지 오래됐잖아요. 뭐 수십 년 됐잖아요. 예. 그렇죠. 전재수 의원도 딱지치기 많이 했죠, 부산에서. 사실은 저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여러 게임들, 딱지치기, 구슬치기, 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저거 제가 선수였습니다. 지금 제 아들도 4살 아들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요, 저랑 집에서. 제가 저 집에 다락방이 있었는데 다락방에 딱지가 이 저 마대자루로 몇 마대자루 정도 있어요. 야, 이 동네에서 좀 잘하던 분이네. 동네 싹 다 제가 다 땄죠. 좀 치던 분이네. 네, 좀 치던 분이죠. 그 다음에 구슬도 있잖아요. 양면으로 딱지 쳤습니까? 단면 딱지를 주로 이용했습니까? 전부 다 했습니다. 양면, 단면 다 했어요? 신문지로 만든 것도 있고 박스떼기로 만든 것도 있고 또 얇은 종이로 만든 딱지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 종목을 접근했다는 거네요. 그래 그거를 그냥 쳐가지고 넘기는 것도 있고 발을 대고 옆으로 치는 것도 칼치기, 있잖아요. 그럼요. 그것도 했어요? 그럼 전 종목을 접근했네. 구슬도 집에 굉장히 많았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저도 이제 이 드라마를 다 봤습니다. 1화부터 9화까지 있는데 굉장히 한국적 내용이에요. 이 한국적 내용이 전 세계 82개국에서 1위를 했다니까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고, 이번 일을 계기로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거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언제 한번 딱지치기 한번 같이 한번 합시다. 겨루시죠. 저희들은 6조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